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기업원에서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중요한 주제를 지금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올바로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여가 되는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두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둘 다 모두 대한민국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둘이 사이좋게 지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국제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지금 운명적으로 갈등을 시작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미국에는 안보를 유지하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 물건을 많이 사가니까 중국은 경제,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지만은 뭐 안미 경중이라는 그 괴상한 한문도 만들어서 쓰고 그랬는데, 그 공식이 더 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둘이 사이가 나쁠 때 우리가 어느 편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중립이 가능할까, 이 논쟁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했는데, 저희는 말이죠, 법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논쟁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누구와 싸울 때 우리는 미국의 편에 서야 할 그런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울 때 미국은 한국을 도와줘야 될 의무 조항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한미 동맹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얘기를 했죠. 엄밀한 의미로 말해가지고 우리가 미중 관계에서 둘이 다툴 때 어디에 서야를 번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 이외에 국제 정치에 정말 줄서기가 어려운 일인데, 줄 설 때 우리는 그 국가들의 힘을 따져야 됩니다. 이기는 편에 서는 것이 현실주의적으로 그 최후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기는 편. 거기에 도덕이 들어간다면은 우리와 생각이 같은 편, 우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나라, 뭐 이런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승리할지를 일단 봐야 되고, 그리고 어느 나라가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됩니다. 벌써 이런 그 갈등이 시작된 지가 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들이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시대 때 우리가 밸런서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균형자. 이것도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했죠. 힘도 없는데 무슨 균형자냐. 그 비판은 뭐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이 틀리냐 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인데 어떻게 균형자를 하니? 라고 말해야지 맞는 것입니다. 균형자가 되려면은 균형자의 첫 번째 조건은 아무하고도 동맹이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명박 시대 때 중국과 전략적 협력자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는 미중 등거리 외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시대에는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썼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진짜 싸움처럼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제가 뭐 미국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미국 학자 한 사람이, 미국 정치가죠, 정치가 겸 학자입니다. Yes, America is in a cold war with China. 그렇다. 미국 지금 중국하고 싸우고 있어라고 이제 노골적으로 그 정치가들도 얘기하고 학자들도 얘기합니다.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 무렵까지는 슬슬 숨겼어요. 우리는 경쟁할 뿐이지 전쟁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냉전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직 나오지 않은 책이지만은 미국이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그쪽 견해로 몰아가기 때문에 How China Loses, 어떻게 중국이 질 거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질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이유들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최근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냉전인데 미국이 말이죠, 지금 미국 군함들이 전부 중국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미국 군함들이 중국 앞바다에 와 있는데, 이건 5월 15일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신문에 나온 겁니다. 미국이 이처럼 예민한 시기에 중국 영토 아주 가까이에 미국 군함들이 항해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이 명령하니까 미국 군함이 중국 앞바다를 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불장난을 하고 있다. 예, 지금 중국이 제일 센시티브하게 느끼는 바다가 남진하해가 있고 동진하가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센시티브한 바다가 서해입니다. 중국말로 황해. 거기에 미국 군함이 들어갔다. 이거는 정말 중국으로 하여금 정말 엄청나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인데, 최근에 5월 달서부터 미국 군함들이 글로 항행한다는 기사가 신문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파엘 페랄타라는 그 군함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신문 기사가 났는데, 그 군함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이죠, 미국 군함 중에서 정말 이상하게 생긴 군함이 있습니다. 저게 쭈몰트 클래스라는 군함인데, 사진 보시면은 정말 이상하게 생긴 군함이죠. 저 그림 보면은 별로 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군함이 세종대왕함인데, 물론 화물선 빼고 전투함 중에서 세종대왕함이 7,000톤급입니다. 얘는 15,000톤입니다. 15,000톤인데 제가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그래가지고 저것을 레이더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군함보다 2배 톤수가 나가는 군함이 낚싯배로 나옵니다. 낚싯배. 그래서 저 배는 요새 이제 어느 나라든지 해안포가 좋죠. 그래서 적국의 군함이 오면 그 포로 다 쏴서 격침을 시킬 수 있는데, 미사일로. 얘는 왔는지 보이지가 않으니까 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쭈몰트 클래스가 워낙 돈이 비쌉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함이 한 대에 1조인데 쟤는 4조가 넘어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3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그 중에 한 척이 서해바다에 들어갔었다라고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저 배가 처음 진수가 될 때가 2017년인데 그때 중국이 저 배는 서해에 결코 들어오면 안 돼라고 아예 선언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 배는 서해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 재미있는 지도인데 서해 바다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했고, 더 파란색 있죠, 진한 파란색. 옛날 보통 군함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곳이 그 진한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서해 바다에 미국 웬만한 군함이 들어가면은 중국의 미사일에 격침당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쭈몰트급은 저 옅은 하늘색, 거기를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다. 거기 가서 미사일로 북경이고 평양이고 마음 놓고 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노골적으로 도발하고 있다. 즉 진짜 냉전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서해바다인데 중국하고 한국이 서해바다를 공유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이걸 거의 자기 내해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요, 124도를 거가지고 그 이쪽은 너네 바다고 그 서쪽은 중국 바다다. 그러면 서해바다가 72%가 중국에 속하는 거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역대 해군 참모총장 하신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 배가, 우리 군함이 그 124도보다 서쪽으로 가게 되면 중국이 와서 가라고 쫓는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기는 그 국제해양법에 의하면은 바다에서 12해리, 그러니까 22km까지 영해고 나머지는 공해이기 때문에 공해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함이 갔다고 와서 뭐라고 그러는, 이렇게 그 중국이 바다에다 금거 놓고 그것이 자기 바다라고 주장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 보시면은 저거 해군 군함이라기보다는 해안 경비정이구나라고 다 아실 텐데, 미국의 해안 경비정이 서해 바다를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거를 순수히 군사 전략적으로 분석하면은 미국이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런 일도 이게 바로 작년 6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냉전은 상당히 첨예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우리의 국가 전략이 무엇이냐를 보기 위해서 이 동북아시아 지도를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요 조그만 나라지만은 저는 대한민국이 참 괜찮은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인구가 세계 25등, 대한민국만 쳤을 때 땅 넓이가 세계 107등인 이 나라가 종합국력 세계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최근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서 이 발달된 역사를 자부해도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통일이 이렇게 70년 동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저는 말이죠. 통일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국내 정치보다는 국제 정치에서 찾는 편인데 중국이 아주 심각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중국은 통일된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피곤한 상대로 칩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이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남한 곱하기 북한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경제력, 경제 발전. 그래서 국제 정치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이 이웃의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파워폴리틱스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죠. 사실은 일본도 내심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힘듭니다. 자기가 한국에 대해서 지은 역사적인 과오도 있고 그런데 저 나라가 힘이 세지면은 참 자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정학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이죠. 이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의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엄청나게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망치의 그 자루가 부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루 부러진 망치로 뭘 하겠습니까? 일본은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다. 근데 단도가 분질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내심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계가 이렇다면은 우리나라는 사실은 통일이 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중국 세계 2위, 일본 세계 3위짜리 나라가 구조적으로 반대하는데 그걸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 국제의 힘을 잘 활용하면 통일이 될 수 있는데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구조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나라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이 다투는 와중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중국, 너 통일된 한반도를 너희 뒤통수에 붙어 있는 망치라고 그랬냐? 그럼 내가 통일시켜가지고 그 망치를 내가 들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이 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활용하면은 우리는 통일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국제정치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랑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데 그때 가장 좋은 조건은 멀리 있는 강대국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제 기지를 빌려주게 되는데 그 기지에 강대국 군대가 와 있게 되는데 이거가 내 거구나라고 착각하지 않는 나라의 군대라 해야 되는데 바로 그러려면은 지정학적으로 멀리 있는 나라여야 되는데 원교 근공이라는 3000년짜리 국제정치학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미국을 친구로 삼아야 되고 미국만이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나라다. 뭐 여기에 또 한마디 말을 붙인다면은 그러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또 열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통일하려면은 미국도 좀 애를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힘 좀 세졌다고 미국한테 덤비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은 미국의 전략적인 적대 세력은 안 됩니다. 너무 힘이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근데 북한도 참 아주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통일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키면은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의 도전을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는 그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나온 만화예요. 이거 한반도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곳이구나. 내가 옛날에 100년 전, 120년 전에는 일본하고 바꿨지. 필리핀 내놔, 한국 넣어가지고. 지금은 한국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미국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은 동북아시아 안보의 린치핀이다. 린치핀이라는 거가 그 마차하고 바퀴 연결하는 그 축하고 연결되는 조그만 핀인데 그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세계에서 두 나라한테 써주는데 하나가 인도고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올랐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통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전 하는데 제가 그 재미있는 자료 하나 갖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요.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대대적인 허위 정보 작전을 펴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트럼프가 자기 반대편에 있는 조 바이든을 슬리피 조라고 그럽니다. 졸리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흔히 조 바이든을 친중이라고 보죠. 그래야 저들은 미국을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대통령 될 때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계속 등쳐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은 바이든이 되기를 원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사람이 앤토니 블링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바마 대통령 때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바이든을 보좌하는 사람인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겠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더 대통령직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전부 자기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놀랍게도 말이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국민의 주머니입니다.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대통령 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정책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번 2020년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를 결정하는 한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대중국 정책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그런 거 하기 전에 그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문제점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겠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이 질문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쪽이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다. 이것 또한 10여 년 전에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세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한국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니까 미국이 아직도 압도하고 있구나라고 나오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이 제일 많으니 미국보다는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 이것도 한동안에 아주 대유행하던 이론인데 제가 그 미국의 서울에 와 있는 상공회의소 소장이라는 분이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이화여에 대해서 어떤 세미나를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연설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이 중국하고 무역하는 총액이 10이라고 치자. 미국은 4다.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팔아먹은 10 중에서 7 내지 8의 종점이 미국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느냐. 제가 그때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와서 무역학 하시는 그 학자님한테 전화 걸어서 확인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물건의 상당 부분은 반제품인데 중국이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그걸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산이 다르게 나오죠. 북한 급변 사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올 테니까. 이거는 제 제자인 어떤 장교가 전화를 걸어서 좀 꽤 오래된 질문이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네 생각에는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들어올 것 같지? 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야. 대한민국이 통일된 나라 넓이야. 왜? 북한은 없어졌는데 중국이 됐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은 이 북한 급변 사태에 땅덩어리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될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중국은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다. 미국은 곧 몰아갈 것이다. 이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인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국가 전략에 대한 처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리지 못하면은 처방이 틀린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공부하고 국력을 분석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소설도 뭐 유명한 소설가죠. 중국에 관한 소설도 쓰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책을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사인해 주는 날 제가 우연히 교보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그 빨간 바탕에 이제 저 카메라로 저 전화기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원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013년 거예요. 중국이 곧 지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중국 편이 돼야 되죠. 아니 중국한테 밀릴 멀리 있는 나라랑 친해졌다가 어떻게 하려고? 이 말이 맞게 되면은 친중을 할 수밖에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의 같은 무렵에 그보다 약간 후에 이건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그 조선일보에 쓴 실론인데 G2라는 용어는 한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다. 지금 한국에서 G2 그러면서 미국, 중국을 얘기하는데 G2라는 말은 우리만 쓴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습니다. 유독 한국만 G2라고 부르며 중국은 마음속에 미국 다음가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국력 개선을 냉혹하게 하지 않고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 경제연구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는데 우리가 정말 줄을 잘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연구를 해갖고 큰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인데 한 400페이지 돼가지고 책인데 그 책을 외부에 있는 출판사에서 자기네가 한번 찍자고 그래서 제가 고쳐가지고 찍은 책인데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두 나라 국력과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서 어느 쪽에 우리가 줄을 서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뭐 한번 살펴보려고 썼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2016년에 나온 책인데 최소 50년 이상 혹은 그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 정치를 볼 때 역사도 봐야 되고 자료를 봐야 되는데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theory and data, 좋은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틀리면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같고 이제 미국의 시대는 같다에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아시아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틀리는 말입니다. 왜? 미국은 한 나라인데 아시아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시대는 가고 중국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거는 용법상 맞아요. 나라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의 시대는 가고 아시아의 시대가 온다. 이런 거는 그냥 단위가 틀리는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역사를 한번 볼까요? 미국 이게 1970년부터 2010년까지를 미국의 GDP, 각국의 세계의 GDP가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데 미국의 GDP는 1970년에는 26% 정도 됩니다. 2010년에도 26%예요. 지금 2020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GDP는 그냥 그대로예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미국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미국이 올라가지 않고 비율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올라가는 데 대해서 그만큼을 유럽 국가가 내려감으로써 상쇄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비율이 그냥 갑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할 거예요. 아니 왜 1970년을 기준으로 삼죠? 1945년을 보셔야지. 1945년은 미국이 50%였습니다. 그런데 통계학적으로 볼 때 1945년은 좀 곤란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이 끝난 바로 그 해인데 그때 지구의 대표적인 산업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일본이 넘어져 있을 때입니다. 미국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GDP가 세계 50%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1970년을 2차 대전의 모든 강대국들의 경제가 전전 수준을 회복한 해를 197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은 미국은 올라가지 않고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그럴 자료가 됩니다. 저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미국 가서 교수를 하고 있는 프랑크 티엔 시에라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나온 지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전에 한 얘기예요. 중국이 경제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그 참 놀라운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뭐 중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미국에 대해서 잘 알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새 많이 쓰는 말이 디커플링입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그 많은 경제학자라든가 또는 뭐 정치가라든가 이런 사람이 중국의 부상이 하나도 무서울 게 없어. 왜냐하면은 전체가 하나야. 우리는 소비자, 쟤네들은 생산자. 근데 뭐가 뭐 싸움이 나겠냐라고 그러면서 중국을 미국 소비자들이 싼 물건을 질 좋은데
뭐 질에 비해서 값이 정말 싼 물건들이 중국제가 많습니다. 그거를 사서 쓰는 그 좋은 파트너인데 이거를 갈등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게 더 이상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중국을 그 구조에서 디커플 시켜야 되겠다, 빼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중국이 잘 살게 되면은 그 나라가 미국처럼 될 거야. 자유민주주의를 하게 돼. 그건 걱정할 거가 없어. 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지금 와서 깨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중국이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도 힘이 세지면 미국한테 대들 거야. 라는 그 이론이 더 맞는 거로 되는데 그거에 결정타를 준 사건이 2020년 초반에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질병이 창궐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인 행태, 그리고 서방 국가들, 미국 이 나라들이 중국이 더 크게 될 경우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확실하게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잘 아는 피터 자이안이라는 미국의 젊은 학자인데 젊은 학자라기보다도 미래 분석가, 경영학, 경제학 이런 거하고 미국의 수많은 기업에 자문해주는 그 자기 나름대로는 지정학 이론가라고 얘기하는 학자입니다. 피터 자이안 박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아주 탁월합니다. 별 지식이 많아요. 이 사람이 한국이 통일할 가능성이 중국이 생존할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통일할 가능성이 중국이 살아있을 가능성보다 높다라고 작년 10월 달에 제가 서울에서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금년 5월 달에는 폭스뉴스에 나가서 3년 이내에 중국은 망한다. 그리고 이 사람 책이 이제 금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Disunited Nations라는 책 이제 번역도 이제 지금 한국에서 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결국 제일 강한 나라로 남게 될 것이다라는 참 놀라운 주장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이설적인 견해를 소개하는 거는 우리들이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쓴 책이에요. 2011년 China is our enemy라고 썼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저런 말을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중국 이 사람은 중국이 밉다라기보다도 이제 중국에 미국의 기업들이 다 이사 가가지고 직업들이 다 없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국가주의자입니다. 국가주의자. 값이 좀 비싸더라도 국산품 애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몇십 년 그러고 살았죠. 지금 미국에서 중국제 싸게 쓰는 것보다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다 일하는 게 더 좋지 않아? 라는. 그래서 우리가 순수히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세계화가 더 좋은 것이지만은 거기 정치라는 요소가 가미될 때는 그 민족이라든가 국가라든가라는 요인이 가미될 때는 세계화가 반드시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상황을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뿐만이 아니에요. 힐러리가 지난번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국무장관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그때 2011년 11월호 포린 폴리시라는 그 잡지에 자기 논문을 하나 기재했는데 그 논문이 미국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대외 정책이 거의 비슷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논문 제목이 America's Pacific Century, 미국의 태평양 시대가 21세기인데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이 말을 아예 써버립니다.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니까 한국에서도 철수한다라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바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대아시아 정책 별로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미국이 중국이 이제 큰 나라가 되고 자유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 가정이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중요한 문건이 2018년 10월 4일 펜스 부통령의 연설입니다. 허드슨 연구소에서 한 연설인데 이 연설문을 들은 미국의 식자들이
저것 때문에 이제 냉전 넘버 2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아주 명연설입니다. 뭐 내용이 좋다라기보다도 그 국제 정치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연설을 했는데, 미국은 중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의 공산주의 독재 정치 레짐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이거 맞는 얘기구나라고 확인이 된 것이 지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랑 아주 친한 이 사람은 트럼프의 전략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미국이 말이죠, 시민단체가, 우리 여기 자유경제원도 아주 중요한 시민단체인데, 이 세상에 나가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자꾸 위원회 같은 걸 만듭니다. 미국에 말이죠, CPD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Committee on Present Danger, 지금 대단히 위험해. 그래가지고 미국이 소련 때문에 이렇게 위험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소련의 위협을 막아야 돼. 이런 거를 쭉 만들어가지고 CPD라고 아주 유명한 조직이죠. 그런데 요번에 CPD를 만들었는데, 요번 CPD는 뒤에다가 차이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CPD 차이나, Committee on the Present Danger China, 중국이 제기하는 심각한 현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그러니까 냉전이 한참일 때 미국 시민단체가 하던 일을 지금 다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죠.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제 문명의 충돌이라고 생각하고 중국하고 맞짱을 뜨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을 한 다음에 그 미국 국무부에서 학자 한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 대중국 정책 담당하는 그 학자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지금 여러분이 보는 흑인 교수입니다. 키론 스키너 박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박사 학위 논문이 소련을 어떻게 무너뜨렸는가라는 거랍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 대비 공부 학문으로도 대비를 쭉 하고, 그리고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리포트 2019년 6월 1일 날 미국에서 나온 국가 대전략 보고서인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포함시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나면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국제정치의 영역에서 그거는 좀 이상적인 말이 됩니다. 에드워드 러덕이라는 아주 그 훌륭한 학자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의 부상대 전략의 논리라는 하버드 대학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썼는데, 싸우는 수밖에 없다가 답입니다. 중국이 부상하면 가서 막아야 된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는 조금 좀 낭만적이에요. 낭만적인데 국제정치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말이죠, 중국이 금년에 미국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고, 미국 때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2020년 5월 28일 날 폐막된 양회에서 정말 처음으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못해 몇 퍼센트 할 거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 말할 처지가 아니라는 소리죠. 리커창 총리가 이제 중국 경제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중국 인중 월 수입이 1,000원, 1,000유안, 우리나라 돈 15만 원 이하가 5억 6천만, 월 수입 2,000유안, 우리나라 돈 30만 원 이하가 9억 6,400만. 뭡니까? 중국 인구의 70%는 하루에 10,000원을 못 벌고 산다, 이런 뜻입니다. 14억이 인구인데 그 중에서 25,000불, 우리나라는 35,000불치입니다 지금. 근데 25,000불 이상이 1억이에요. 중국 인구의 7%가. 그런데 이거는 중국 기준에서 보면 아주 극심한 부의 불균형입니다. 이것이 국가 사회를 어렵게 하고, 여기서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미국하고 거래가 끊어지면 우리는 시장이 커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국민들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국내 시장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5,000원 버는 사람이 5억 6천만, 하루에 10,000원 버는 사람이 9억 6,400만인데, 이런 나라가 내수 시장을 기른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군사적으로 지금 요거는 2017년 미국 국방비인데 2018년 19년이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국방비가 2등서부터 15등까지 합친 것과 같습니다. 2등부터 15등 사이에 미국의 적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국 편입니다. 이것이 지금 군사 균형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기는 편에 서자 그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일어나는 나라 쓰러지는 나라로 양분될 겁니다. 일어나는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식량과 에너지가 있느냐입니다. 식량과 에너지가 있는 나라는 일어나는데 저 책이 제목이 윈드폴인데 윈드폴이라는 거는 횡재라는 뜻입니다. 횡재. 제가 그 우연히 미국 그 바르셀로나 서점에 갔다가 발견하고서 사가지고 읽은 책인데 참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하버드 대학 행정대학원 그 메간 설리반이라는 그 학자가 쓴 책인데 석유는 미국의 횡재다.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요것도 이제 석유 얘기인데 미국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다.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 가장 점잖은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조셉 나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천연가스. 그런데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쉐일이 또 발견이 됐는데 로키 산맥의 쉐일이 얼마나 많으냐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최대로 2조 배럴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2조 배럴이면은 지금 기준으로 미국이 하루에 1,800만 배럴 정도를 쓰는데 2조를 1,800만으로 나누면 300년이 나옵니다. 그 뭐예요? 500년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피터 자이언한테 너네 그 500년이 있다는 거 맞냐 그랬더니 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냥 50년이라고 말해. 뭐 그러는데 하여간 뭐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빨간 데가 전부 쉐일 오일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에너지, 그래서 미국이 중동 정책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중동에 미국이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유가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중동 정책, 중동에서 중동이 후리해지니까 독일에서 군대 빼도 돼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 뺀 군대는 폴란드로 갈 수도 있고 아시아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은 이제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바닷가만 잘 살죠. 바닷가만 잘 살고 위구르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티베트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홍콩 저러고 있고 대만 저러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제까지 파탄나게 되면은 중국은 많이 약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국이 도발하는 이런 얘기들이 다 많이 있는데 벌써 우리 약속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결론 비슷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중국이 커지면서 그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했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이게 이코노미스트라는 상당히 글로벌리스트 쪽 잡지인데 중국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호적인 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국이 힘이 세졌는데 네가 힘이 세니까 저렇게 생겼어. 샤프 파워 이거 뭐 이렇게 저거 잘못 맞으면은 뭐 다 죽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미지 부양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중국의 국제정치관이 내가 제일 큰 형이야. 나머지는 너네들 다 내 동생 아니야? 내 아들이고 우리 그렇게 잘 지내. 위계 질서를 서양 국제 질서는 평화는 평등할 때 온답니다. 동양은 이렇게 됐을 때 평화가 온다예요. 그래서 중국식 국제 질서가 21세기 세계 정치에 그 왜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도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면은 필리핀이 약한 나라입니다. 필리핀 앞바다에 있는 모든 섬들이 중국 거예요. 중국이 막 뺏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하도 억울해서 국제 중재 재판소에다가 그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2016년 7월 12일 날 그 국제중재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필리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날 시진핑이 한 일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국제기구에서 만장일치로 패배한 날 나 그런 거 안 믿어. 나는 군을 믿어. 힘을 믿어. 그래서 필리핀이 미국을 쫓아냈다가 다시 미국을 부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중국의 경제가 이제 조금 한계에 왔어요. 한계에 왔다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소련은 망했는데 중국은 왜 안 망했냐? 개혁했기 때문에 안 망했습니다. 근데 왜 지금 와서 헤매느냐? 그 개혁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개혁해봐. 그 미국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미국식 자유주의 경제체제로 바꿔봐. 근데 그거를 바꾸면은 공산당 정권이 붕괴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중국은 시장이 없으니까 정부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당보다 더 큰
집이 없는데 분당보다 더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수십 개 고스트타운 생기고 이거 버블 터지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급전직하로 막 내려간다는 얘기.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이 야 내가 다 모든 거 컨트롤하고 있어 그러는데 이코노미스트는 용이 그냥 막 추락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이게 세계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분석이고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마지막으로 말이죠. 그래도 한 2100년 되면 중국이 살아나지 않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2100년이 되면 중국은 더 확실하게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인구가 중국은 세계에서 제일 구조가 불량한 나라입니다. 젊은 사람은 없고 늙은 사람은 급격히 많아지고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너무 적고 이 지구상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거예요. 보통 남자가 더 많은 것이 그것이 그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안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지금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더 많고 지금 문제가 없어요. 왜? 40대는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30년 미뤄보세요. 저 사람들 70대 되는데 밑이 텅텅 비어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요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부분 말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2015년에 인구가 14억인데 2040년에도 14억입니다. 인구가 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요 25년 후죠. 요 50세 밑에 있던 사람 2억 5천만이 50세 이상으로 올라가서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부담이 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인구 구조가 같습니다. 이게 훨씬 늘어나는데 구조가 같아요. 30대 40대가 많은 나라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안정한 나라입니다. 왜?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차 사고 바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래서 그 인구 통계학 학자들 교과서 맨 앞에 보면은 인구 통계학은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으로 바꾸기가 너무 힘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중국이 저런 상황에 몰려 있는데 데이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을 낸다면은 중국의 노동 인구가 2100년에는 2010년에 50%로 줄어들어요. 절대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120%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2015년부터 그러니까 14에서 59까지를 그렇게 보죠. 이게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양해야 될 늙은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애들은 없어지고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중국의 미래가 그다지 이렇게 밝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의 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줄 서야 되느냐 이런 문제 따져봤을 때 제가 뭐 결론을 확실히 내린다기보다도 이 고려할 사항들을 쭉 보니까 뭐 지정학이라든가 그리고 뭐 또 국가의 정책, 뭐 민주주의냐 독재냐 뭐 이런 것들 다 따졌을 때 역시 우리의 그 친구 우리가 좀 의존해야 될 활용해야 될 이런 나라는 미국이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고 시간을 조금 좀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충근 박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김인영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일 겁니다. 팬데믹이 이 세계 정치를 바꾸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전통적으로는 뭐 군사적인 경쟁이라든가 또는 무역이라든가 국가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세계 정치가 바뀌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이 바꾸는 어떤 독특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보통 슈퍼파워라고 얘기하는 그 미국이죠. 그 미국이 전 세계에 공공재를 제공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 세계의 선진 모범국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미국이 이번 코로나에서 국제적으로 어떤 그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국내 보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확진자가 뭐 212만 명이 넘고
거의 12만 명에 해당하는 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어떤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모델이라든가 또는 국제사회 전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눈여겨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뭐 백신이라든가 또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나면 또다시 또 상황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이 약간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리고 자신의 재선을 위태롭게까지 하는 중국을 상당히 원인으로 지목을 하고 응징에 나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최근에 미중 대결에 또는 미중 갈등의 어떤 그 선거공학적인 배경이 아니겠느냐. 근데 이걸 일시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뭐 쭉 깊게 얘기를 하셨지만 미중 갈등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쌓아온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근원적인 부분들이 있다,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본질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용어를 글로벌 패권 경쟁의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거의 모든 연구소나 대학에서 미중의 패권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패권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는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부부 사이에서도 뭐 어떤 갈등이 있고 그것이 전쟁 수준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이냐 경쟁이냐 또는 전략 경쟁이냐라는 측면에 있어서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쓰이기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용어 자체가 그분의 어떤 그 포지션을 얘기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5월 20일이죠. 5월 26일 날 최근에 백악관이죠. 백악관이 미 의회에 보낸 보고서입니다. 16자리 쪽인데요.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거의 압권입니다. 뭐 문장도 좋고요. 뭐 백악관에서 나온 문장들이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제목은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악관이 미 의회에 보낸 거니까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아주 최종 요약판입니다. 거기서 결론에서도 그렇고 서론에서도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트래테지क 어프로치. 물론 이런 문헌에다가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전쟁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여기 스트래테지क 어프로치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전쟁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전쟁의 상황에서 중국의 위협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협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이 경제적으로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고 안보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것에 대해서 힘으로 평화를 지킬 것이고 미국인을 지킬 것이고 미국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지킬 것이고 미국의 영향력을 지킬 것이라고 딱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전쟁하겠다라는 얘기가 다름 아닙니다. 전쟁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의 다른 표현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중국에 대한 뭐 어떤 중국 학자들은 중국 배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이런 미국 안에서의 어떤 그 나쁜 중국에 대한 어떤 배드 이미지죠. 또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나쁜 감정들이 공화당, 민주당, 공이 양쪽 다에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공화당만 있었는데 이제는 민주당까지 그것이 번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충근 박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번 미국 대선이 중국 이슈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자꾸 전략경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미소 대결, 미소 냉전과는 지금 미중 간의 대결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 미소 대결 때는 미국 진영, 소련 진영 딱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진영에 있는 나라들, 소련 진영에 있는 나라들이 명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진영, 중국하고 쿠바하고 북한 그 의미 없습니다. 즉 과거의 미소 대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동북아에서만 중국이 약간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미국에 대응하고 대결하려고 하고 있지 아프리카나 또는 중동이나 또는 남미나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미중 대결은 보여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1대1로 해서 뭐 중국이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만큼 효과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미소 대결에서 전 세계를 양분해가지고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미소 대결이 있었던 그 시절과는 전혀 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미중의 신냉전이라는 말도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인 것이지 중동이나 어느 다른 곳에서의 신냉전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정도다. 그래서 이걸 전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저는 주저스럽다. 그래서 그냥 전략경쟁 정도로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주 2번에서 얘기했던 그 패권에 관한 문제. 패권은 결국은 힘이죠. 패권 경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수많은 카테고리를 봐도 뭐 중국이 뭐 항공모함을 2척을 진축시켰다. 그런 항공모함 옛날에 일본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만든 항공모함 러시아가 팔아먹은 중국 항공모함 그거 가져온 거고 그런 차원들의 어떤 경쟁의 깊은 수준의 그 보도들이 전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충근 박사님이 이제 그거를 깨부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저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과거 60년 동안, 70년 동안 1945년 이후로 쌓아온 그 국력들, 그 전투력이나 아니면 이 어떤 이 군사력들이 지금 중국이 부상했다라고 대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3대 간다 그 이상인 거죠. 즉 그 쌓아놓은 그것들이 즉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국방비보다 미국이 혼자 썼던 국방비가 30년 이상 50년 이상을 계속되어 온 것과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 것과는 그건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력 얘기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달러 문제죠. 달러 패권 문제. 이런 문제는 저는 일단 제외하고 지금 다른 문제를 저는 좀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 학자들이 또는 친중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뭐 영토 경쟁이었지만 지금은 영토 경쟁이 아니라 기술 경쟁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특허 문제나 이런 세계적인 특허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
경쟁하고 있고 지금 따라 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미래를 결정지을 기술로서 AI 얘기합니다. AI에서 미국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알고리즘 부분이죠. 그런데 빅데이터 부분은 전체주의 사회인 중국적인 특성 때문에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AI 부분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슈퍼컴퓨터 얘기합니다. 중국이 좋아하는 거죠. 크게 등치 크게 만드는 거. 숫자로는 중국이 많다. 하지만 퀄리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앞선다. 이런 데이터들을 제시를 하면서 친중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술력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에 컴핏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과거에 미소는 사실은 이데올로기 경쟁이었습니다. 이념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념 전쟁은 물론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이념 전쟁, 전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 경쟁이지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무역 경쟁이고 기술 경쟁이고 군사적 대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패권 전쟁처럼 보이지 않는 측면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전략 경쟁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전쟁 차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겉으로는 전쟁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마음속 깊은 속에서 미국을 거꾸로 틀어야 되겠다. 미국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죠. 근데 이 두려움의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그 국제정치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 토론문에 책을 보여드렸는데요. 예전에 그레이엄 앨리슨은 외교정책론하면 제 첫 시간에 그 앨리슨의 정책 결정 모델을 배웠는데 최근에 Destined for 뭐 그래도 한 3, 4년 됐죠. 이 책들이 많은 뭐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서울대학이나 많은 대학들에서 뭐 심지어 경영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엄 앨리슨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양 국가가 그저 패권국과 도전국가죠. 이 국가들이 이 전쟁에 이르는 길에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이해갈등이죠. 이해갈등은 이미 미중이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뭐냐? 과거에 스파르타가 커져나가면서 아테네가 커져나가면서 스파르타의 동맹국들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스파르타가 느꼈던 그런 두려움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의 1대1로나 중국몽을 통해서 돈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동맹국들이나 친구들을 먹어가는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미국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양 국가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명예입니다. 이 언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국제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저는 언어를 이렇게 봤습니다. 이미 언어 경쟁이 왔다. 즉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재선의 구호가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말이죠. 근데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진핑은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과거와 같은 영예로 되살리겠다라는 것이 중국몽이라고 좀 봅니다. 즉 트럼프의 꿈과 시진핑의 꿈이 트럼프의 명예와 시진핑의 명예가 충돌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다. 그래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동아시아입니다. 왜? 이미 중국을 딱 놓고 미국이 다 전략적으로 다 포위했습니다.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미 다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지금 우리 정부들이 즉 과거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중국에게 약한 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그동안에 아주 우리가 강력한 미국의 동맹이었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도 중국의 전승 행사에 가셔서 막루에 오르셨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냥 여러 나라 미국일까 중국일까 뭐 북한일까 러시아일까 해칭만 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국 대사관이 어마어마하게 바쁠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 데서는 뭐라고 얘기를 보도를 하고 있느냐면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하는 확대 G7에 참석한다라면 사드보다 더 심한 보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진핑도 방한 안 할 거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에 어마어마한 지금 로비를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압력을 가하고 있고 자기 편으로 오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북한이 저는 이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뭐 탈북 전단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왜 지금이지? 지난달에 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지금이지? 저는 뭘 보고 있느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드를 교체했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사드가 온 건 아니고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오래된 그 부품들에 대한 교체죠. 이 시기에 북한이 중국 대신에 어떤 그 악역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니냐. 좀 물론 뭐 저는 뭐 김정은과 김여정의 뭐 역할 분담하는 건 뭐 김정은은 자네는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놀고 김여정 너는 뭐 남한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놀아 역할 분담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좀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도 그런 분석도 있지만 이 미중 대결의 차원에서 본다라면 혹시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포기하고 중국의 어떤 그 대리인으로 나서서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지금 몰아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뭐 패권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 패권의 가장 큰 특징은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 국제 규범들이죠. 인터내셔널 놈이라고 얘기하는 그 규범들을 전 세계가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중국몽을 실패했다. 1대1로가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친중 국가들이 생겨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중국이 만들어놓은 규범들에 대해서 누구도 그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헤게모니 싸움은 이미 끝난 거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 전 누구 하나 힐러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저는 제 손자 손녀가 중국인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다 동일합니다. 중국 지배하에서 살고 싶으냐라고 한다라면은 그 질문을 던지면 중국이냐 미국이냐라고 한다라면은 누구도 중국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택이 어렵습니다. 선택은 항상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번영의 길도 멀고 북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한테는 약한 고리로 보이고 북한한테는 트집 잡는 대상으로 보이는데 이런 외교에서 핵심은 우리가 지금 힘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저는 자강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힘을 키워야 되는 거다. 힘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친구, 즉 힘이 될 만한 친구하고 같이 동맹을 하는 거죠. 한미동맹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소홀히 했던 한일 관계, 일본은 굳이 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본 이웃과의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새로운 우방을 적극 찾아 나서야 된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 부분도 우리가 과거에는 친중들이 뭐 중국과의 경제적 이익을 막 강조하다가 요즘은 신문 칼럼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다양화해야 됩니다라고 또 표현했어요. 저는 뭐 거기 그런 표현은 아니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뭐 우리나라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뭐 다변화해라, 뭐 베트남으로 가라, 동남아로 가라 강제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정부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될 기업이 결정할 거고 기업 전략이다. 그러니까 정부는 네 할 일이나 잘하고 기업 부분은 그냥 기업에 맡겨라 라고 얘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잘 어우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지도자죠.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는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지혜를 가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 구근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가? 그것이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이제 한 가지 이제 약간은 외면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보통 이제 국제정치학적인 측면에서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 당연히 이충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편에 서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가치 중립적으로만 생각해서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나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설사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들과 전망들을 봤을 때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설사 중국이 앞서 나갈 전망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중국의 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따라갈 체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또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 여론은 박사님께서도 보여주셨지만은 전 세계 여론은 지금 반중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뭐 어디 교보문고나 서점에 가보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특히 코로나 혹은 AI나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그리고 중국의 어떤 거대 복지, 거대 국가, 정부의 어떤 그런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거의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참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져서 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특히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제시하고 반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중국의 체제인데요. 코로나라는 그 팬데믹 사태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는 그 원인은 사회주의 체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러한 분석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4월이 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확진자들이 중국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비판이나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고 오히려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폄훼하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충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중국의 어떤 역정보, 허위 정보 캠페인에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미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팬데믹을 초래한 것은 다름 아닌 이것이 어떤 음모론적인 우한의 어디 랩에서 시작됐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다 하더라도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이것이 은폐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팬데믹을 번졌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처음에 작년 11월부터 우한에서 이게 드러났는데 여러 통제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여러 통제 기자들을 뭐 밤중에 데려가서 한참 신문을 하고 풀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고 SNS에서 코로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검열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처음으로 이 사실을 팬데믹의 가능성을 알린 의사 리원양이라는 유명한 의사를 또 묵살하고 그러면서 또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죠. 그러는 과정이 결국에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그러면서 결국 최소 3주 정도의 그 아주 크리티컬한 피리어드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격리 조치라든가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를 쓰는 이런 행동들을 보통 비약물 조치, 비약물 중재 조치라고 하는데 이 비약물 조치가 최소 3주 전에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사우스햄튼 대학의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 NPI 조치, 그러니까 비약물 중재 조치가 일주일 전에 실시되었다면은 지금의 바이러스 확산이 66%까지 축소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이게 시작됐다면은 이 조치가 시작됐다면은 86%까지 그리고 3주 전에 이 NPI 조치, 비약물 조치가 시행됐다면은 95%까지 지금의 코로나보다 축소되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팬데믹이 초래된 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최소 3주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실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안 알렸다는 것,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중 패권이라고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실체, 특히 그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미중 간의 패권적인 전략적인 전쟁을 넘어서서 자유진영과 중국 혹은 자유진영과 중국 전체주의와의 그 구도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의 팬데믹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이 처음부터 분명히 은폐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 마스크 외교라 그래서 마스크와 여러 가지 물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물량 공세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개도국들이나 뭐 피해를 많이 입은 나라들의 굉장히 많은 양을 쏟으면서 마스크 외교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스크 외교가 실패로 지금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정말 그 허접한 어떤 마스크나 이런 물자들이 없는 정말 가난하고 그런 개도국에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받지만은 대부분 그래도 자존심이 있고 어느 정도 중견국 이상 되는 국가에서는 중국에서 주는 마스크와 여러 의료 방호복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너무나 불량한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을 전부 다 그 환수 조치하는 다시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창피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충분히 커버를 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일들이 해외 언론만 봐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뭐 방역 물품뿐만이 아니라 그 진단 키트도 정확도가 뭐 10%대라고 하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다 그냥 이거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산은 안 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먼저 코로나를 극복하고 미국이나 서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중국의 사회주의를 선전용으로 지금 또 쓰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허위 정보 혹은 역정보 공작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또 마스크 외교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량 공세를 하면서 이 수혜를 받는 국가들한테 조건이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당연히 우리 중국한테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현명한 지도자와 어떤 성공적인 정치 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였기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서구 나라 자유주의 국가보다 더 빨리 극복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을 해야 이것을 준다는 그런 고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실은 뻔뻔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팬데믹 자체가 지금 이렇게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이 먼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이제 서구에서 지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지금 부각이 되는데 이것은 그 과정은 사실은 잘못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 나오는 공식적인 통계에 의존해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 나오는 모든 통계는 믿어서는 안 되는 통계인 것이 사실은 국제정치, 정치경제학에서 종종 얘기되는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작년에 AEI 미국의 기업연구소죠.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에서 4월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지난 4월에 중국의 어떤 인구 이동 패턴 그리고 인구 분포도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 봤을 때 타국의 어떤 속도, 확산 속도와 비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290만 명에서 400만 명 이상일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이제 포레인 폴리시라고 그 외교 전문 매체가 있죠.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중국 공산당 산하의 어떤 기관에서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 그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건에서 실제 확진자를 최소 64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내에서 지금 시민 기자들이나 이런 보도들이 많이 억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 우한 내에서 그 크레메토리 액션 그러니까 그 화장하는 그 활동이 증가한 양만 추정을 해봤을 때 최소 지금 중국의 공식 통계인 4,60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최소 10배인 46,000명이 죽었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이것을 그 코로나를 극복했다라고 가정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전 세계가 이 중국 공산당 혹은 사회주의 체제의 실체를 이제야 목격하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이전이라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었던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제는 사회주의 체제주인 중국을 고립시키는 형국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한국의 선택입니다. 한국의 선택.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뭐 무려 25% 정도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서 그리고 사드 사태 때 사드를 이제 하면서 어마어마한 보복을 당했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어떤 피해나 이런 것이 정말 그렇게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인식이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중국을 거스러서는 안 된다. 중국의 뜻을 거스렸다간 큰 코 다친다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공포감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사회주의 실체를 목격하고 전부 다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 움직임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은 예를 들어서 경제 번역 네트워크 EPN이라든가 블루닷 네트워크 미국의 AIIB 그 경제 그 1대1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블루닷 네트워크 같은 것도 만들고 하면서 물론 중국처럼 강제적으로 못하죠. 왜냐하면은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못하지만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주면서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점점 더 미국이 제공하는 그런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그 사드에 대한 두려움 혹은 그 어떤 이념적인 사상적인 어떤 중국 친중적인 그런 입장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디커플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지금 우리의 어떤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을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 국민의 선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자유기업원에서 이제 하시는 김정호 교수님 통해서 또 드러났지만은 그 아산정치연구원하고 그 시카고 카운슬 on Global Affairs에서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한국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인식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4년에는 33% 정도가 중국을 선택하겠다. 미국과 중국이 붙는다면 33% 정도는 중국을 선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2019년 7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직전에는 이게 벌써 14%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이미 아까도 김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어느 체제에서 살겠냐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 진영과 함께하는 그런 체제에서 살고 싶어하지 중국의 자유주의 체제를 선택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14%, 코로나 전에 14%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인식은 더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훨씬 더 낮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도 명백하고 국제사회의 국제 여론의 선택도 명백합니다. 오로지 한국 정부만 지금 중국 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드리면서 정말 한국 정부가 제대로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전략적으로도 옳은 선택이 자유진영을 선택하는 것이고 중국과의 의존도를 낮추고 디커플링을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맞고 명분도 맞고 그리고 국민의 뜻도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 맞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이제 아까 설명하다가 조금 더 그 미진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패권 경쟁, 패권 전쟁 이런 말 쓰고 그러는데 제가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게 콜드워는 아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김인영 교수님 말씀하고 똑같은 건데 콜드워는 이제 차가운 전쟁이라는 얘기인데 전쟁은 차가운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뜨거운 전쟁이죠. 그래서 콜드워는 그냥 그 말재간이 좋은 그 기자들이 만들고 뭐 그런 얘기인데 둘이 싸우지 못하고 끝나면 콜드워입니다. 진짜 주먹을 때리면 그때는 이제 그건 핫워죠. 제가 미국과 소련은 콜드워가 된 이유가 두 나라가 자제력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 죽으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혹시 핫워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 국력 격차가 미국과 소련의 국력 격차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아까 김인영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미국과 소련은 싸웠어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그 냉전은 중간지대에서 열렸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중국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이런 데가 없죠. 남미도 없고 오로지 중국 동북아시아에서만 냉전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는 뭐 저도 적극 이제 찬성하는 바이고 혹시 오히려 미국이 너무나도 세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미국 편을 들어준다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오히려 군사력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뭐 그렇다고 그것이 3차 대전의 큰 전쟁은 아니지만은 군사력이 사용되는 갈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뭐 좋은 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우와 사자의 능력을 가진 그 마키아벨리가 이제 훌륭한 지도자의 자격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여우와 사자의 능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절대로 필요한 나라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교수님은 약간 좀 이렇게 희망이 적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그 국민들이 올바르면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식자들이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오늘 하는 활동도 그 일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평세 박사님 말씀하신 거 이것도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냥 그 편의상 노골적으로 정말 이거저거 다 빼고서 하나 남았을 때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이기는 편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또는 우리의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다르더라도 뭐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전제는 분명히 미국이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다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이데올로기라면은 가서 꿇는 것보다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그 참 왜곡된 견해가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그 교보문고 같은데 한번 가보십시오. 미국에 관한 책 중에서 미국 좋다는 책보다 나쁘다는 책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 앞선다는 책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가가지고 앞으로 30년 후에 세계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러면은 95%가 중국이라고 손듭니다. 뭐 다 신문도 그렇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요새는 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치를 정말 냉혹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도 미국이 중국한테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근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쟁에 패하지도 않은 채로 자기의 특권적 지위, 패권적 지위를 도전국한테 양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 문화는 전쟁에 지지 않는 한 자기의 위치를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제정치학자가 2만 명이 넘는 나라인데 그 사람들이 몇십 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중국이 정말 미국하고 맞먹게 됐을 때 그때 와서 큰일 났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것이 요새 나타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데이터를 잘못 알다 보니까 이런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사회주의가 더 낫지 않은 거냐. 그냥 뭐 다 봉쇄 그냥 강제로 할 수 있고 그거 지금 결론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북경에서 또 바이러스가 창궐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몇 명 죽었다는 것이 그 숫자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 영국 사우스햄프턴 그 대학에서 연구한 거가 3주만 이거 미국 트럼프가 매일만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3주만 빨리 조치를 취했어도 죽을 사람의 95%는 살았을 것이다. 이 억울한 죽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우리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조약에 반드시 그 전범 재판이 있는 이유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겁니다.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몇백만이 죽었는데 이 억울한 책임 소재에 대한 그 소재를 물으면 이건 100%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 아니라고 그러고 자꾸 외국에다가 심지어 북경에서 창궐하는 바이러스의 그 죄가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연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제가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막 애를 막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을 해킹했는데 미국의 백신 공장을 해킹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는 논아 쓰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에서 백신이 먼저 나오든 간에 그건 같이 쓰는 건데 그런 개념으로 중국이 세계를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뭐 전부 우리 견해가 다 같은데 우리 견해가 이 사회의 견해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견해가 세계의 표준적 견해를 반영하지 않은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전 세계가 반중인데 우리만 친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그 시장경제를 따라가는데 사회주의 쪽을 자꾸 그 쳐다보고 있고 이미 실패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올바른 견해를 가지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김윤준 교수님, 조평서 박사님 중국에 관한 그 견해에 저는 뭐 적극 지지하고 동의하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채권 다툼을 둘러싼 이러한 그 국제 정세의 변화에 우리 한반도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말씀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전파되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상당히 의미 있게 잘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충근 박사님 유튜브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들이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인영 교수님과 조평석 위원님의 토론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오늘 자유교본이 주최한 외교안보 세미나 미중 패권 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이 세미나를 좋은 내용으로 잘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